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고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고기도 잠을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도 동물처럼 잠을 잡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싶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는 이러한 물고기들처럼 수행자들은 눈을 감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에서 절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풍경과 목어, 목탁 등이 모두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종의 창시자 달메데사가 중국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바라보고 자선을 할 때 잠이 와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자 눈을 감지 않으려고 자신의 눈꺼풀을 가위로 잘라 마당에 던져버렸는데 그 눈꺼풀에서 차나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초상화를 보면 눈꺼풀이 없고 부리부리한 두 눈이 마치 툭 튀어나올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달마대사도 눈꺼풀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처럼 눈을 뜨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의 물고기 이야기 중 첫 번째는 굴이나 달리다가 붙잡힌 잉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연못에 잉어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기가 연못에 침입하여 잉어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잉어가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다가 물 위로 뛰어올라 땅에서 지느러미를 다리 삼아 잽싸게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잉어가 이렇게 뛰어간 거리가 굴이나 되었는데 이때 이를 목격한 한 농부가 신기하여 잉어를 뒤따라 가다가 잉어가 멈추자 그 농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주구리. 어주구리는 물고기어 달릴 주 아홉구 마을리로 물고기가 굴이나 달린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물고기가 굴이나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밖의 황당한 행동을 할 때 또는 잘난 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을 때 어주구리라는 말을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발음을 세게 하여 어쭈구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숭어가 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숭어가 왜 물 위로 뛰어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숭어가 뛰는 이유는 숭어의 지느러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숭어가 점프를 하여 지느러미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털어냅니다. 낚시로 숭어를 잡으면 숭어의 지느러미에 기생충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숭어회를 먹으면 유난히 아다리가 잘 되는 이유도 숭어 지느러미에 붙어 있는 기생충 때문입니다. 앞으로 숭어를 회로 먹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말은 자신의 분수나 주제를 모르고 덩달아 남을 따라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다음은 바다의 음란한 물고기 홍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어는 몸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한자로 넓을 홍자를 써서 이름을 홍어라고 하였습니다. 홍어는 명나라 때 이시진이 쓴 본초 강목에 바다의 음란한 물고기라는 뜻으로 해엄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어의 수컷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홍어의 수컷은 생식기가 2개나 되고 그 생식기에 가시가 나 있어 한번 암컷과 교접을 하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홍어의 암컷이 낚시에 걸려 발부등을 칠 때 수컷이 이에 붙어서 교미를 하다가 암컷과 수컷이 다 같이 낚시에 끌려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자산어부에서 암컷은 낚시에 걸려 죽고 수컷은 간음 때문에 죽는데 이는 음을 탐한 자의 본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어의 수컷은 그 시기가 2개나 되고 몸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가시가 붙어 있어서 선원들이 운반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가시에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수컷 홍어를 잡으면 제일 먼저
홍어 거시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홍어 거시기에 빗대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모성애가 아주 강한 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어는 머리가 영리한 데다가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먹물이 옛날 선비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먹물과 유사하다고 해서 한자로 글을 문자를 넣어 문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문어는 꿩처럼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문어의 수컷은 교미 이후 몇 달 내에 죽는 것이 보통이지만 암컷은 바위 틈새 등 동굴에 알을 낳아 동굴 천장과 벽에 알을 주렁주렁 붙여놓고 6,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보살핍니다.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알에 이끼등이 끼지 않도록 수간으로 물을 품어주며 지키다가 마침내 알이 부화되어 새끼들이 바다로 떠내려갈 때쯤이면 어미는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체력이 소진되어 죽어갑니다. 문어의 암컷이 바위 틈새에서 알을 보살필 때에는 어부가 문어를 잡으려고 문어의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심지어 문어의 다리를 칼로 잘라도 도망을 가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어와 관련해서는 문어 제 다리 뜯어먹는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문어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자신의 다리를 뜯어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자신의 미천이나 재산을 차츰차츰 까먹어갈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은 사바사바 한다는 말의 유래가 된 고등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덩푸른 생선으로 알려진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어의 등이 푸른 이유는 천적인 바다새가 공중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때 고등어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고등어의 등이 바다색과 같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교섭 행위를 사바사바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유래가 이 고등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등어를 사바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이 일본인이 좋아하는 고등어 2마리를 나무통에 넣어 간청에 일을 부탁하러 갔는데 그때 옆에서 일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게 뭐냐고 묻자 그냥 사바사바라고 하여 그때부터 뒷거래를 통하여 은밀히 일을 할 때 사바사바 한다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보통 우리가 아우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아기는 불교 아기도에서 나온 말인데 아기가 몰골이 흉하게 생긴 데다가 늘 굶주림에 시달린 것처럼 커다란 입으로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모습이 아기도의 귀신을 닮았다고 해서 아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기의 수컷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해먹는 아기는 전부 암컷 아기입니다. 수컷 아기는 아기처럼 생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기의 수컷이 암컷 아기를 만나면 암컷에 달라붙어 평생 암컷의 혈액에서 영양소를 빨아먹고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수컷은 몸집이 작아지며 생식 능력만 가지게 되고 암컷에 흡수되어 한 몸이 됩니다. 수컷 아기는 평생 암컷 아기에 달라붙어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암컷 아기는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수컷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데 이것에 비하여 먹기는 아기처럼 먹고 일은 장성처럼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성애가 아주 강한 가시고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시고기는 등 지느러미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이 맑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수초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와서 알을 낳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혼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10일 정도 알을 지키다가 새끼가 부화되면 죽는데 태어난 새끼들은 죽은 수컷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수컷 가시고기의 새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부성애의 상징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소설,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빠가사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빠가사리는 동자개라는 물고기인데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며 우리가 매운탕으로 즐겨 먹는 민물고기입니다. 동자개를 빠가사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강에서 동자개를 잡았는데 동자개 겨드랑이에서 빠가빠가 하는 소리가 나자 놀라서 강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빠가는 일본말로 멍청이라는 뜻인데 물고기가 자신에게 멍청이 멍청이 하고 소리쳤으니 일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동자개를 빠가사리로 불렀습니다. 동자개는 사람에게 붙잡혔을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슴 지느러미를 관절과 맞춰실겨 빠가빠가 하는 소리를 내는 습성이 있는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다음은 도루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루묵은 강원도에서 겨울철에 잡히는 물고기인데 알을 베기 전인 산란기 이전에 잡힌 도루묵이 맛이 좋습니다. 알을 벤 도루묵은 기름기가 별로 없고 푸석하여 구이로는 별로 맛이 없지만 대신 알탕으로 끓여 먹으면 맛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갔는데 임금이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어부가 물고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당시 무척 배가 고팠던 선조는 이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난 후 그 어부에게 이 생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그 생선의 이름은 묵이라고 하자 선조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묵이 뭐냐며 앞으로 은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난 후 궁궐로 돌아온 선조는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가 생각이 나서 다시 먹어보았으나 옛날 그 맛이 나지 않고 맛이 없자 도로묵이라고 하라고 하여 은어는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그 뒤 도로묵이 도루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비는 쪼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여 말린 것을 말하는데 영강굴비가 유명합니다. 고려 인종 때 난을 일으킨 이자겸이 전남 법성포로 기항을 왔다가 그곳에서 해풍에 말린 쪼기 맛을 보고 맛이 너무 좋아 이것을 인종에게 진상을 하면서 비굴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진상품에 비굴의 글자를 거꾸로 하여 꿀비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참조기를 말린 것을 꿀비라고 하였고 맛이 좋아 임금에게 바치는 진상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설 속의 물고기 비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목어는 당나라 시인 노조련이 쓴 장안고의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물고기입니다. 비목어는 눈도 하나뿐이고 지느러미도 하나뿐이어서 혼자서 헤엄을 치지 못하지만 서로 짝을 이루면 헤엄을 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두 마리가 붙어 다녀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류시아도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에서 평생을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 물고기 비목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목어도 비익조와 열리지처럼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치머라고 불리우는 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시는 춘추 전국시대 월나라의 미녀인데 중국의 4대 미녀 중 한 사람입니다. 월나라 충신 범례가 서시를 오나라 부차에게 보내 부차가 서시의 민무에 빠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망하게 하는 데 이용한 갱국지색의 여인입니다.
서씨가 어느 날 강변에 나갔더니 맑고 투명한 강물이 서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자 그 모습을 본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강바닥에 가라앉았다 하여 서씨를 침으라고 불렀습니다. 물고기들도 미인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이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잉의 하나인 코이는 작은 어항에 기르면 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기르면 25cm까지 자라고 강에서 기르면 120cm까지 큰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이지만 어항에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지듯이 사람도 환경에 비례하여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쪽의 굴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가 된다는 남굴북지라는 고사성어와 같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기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노르웨이에서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한국까지 싣고 오는 동안 대부분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부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한 어부는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한국까지 운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부에게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어부는 입을 꾹 다물고 그 비법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죽고 난 후 그 비법은 그의 아들에 의하여 공개되었는데 그 비법은 배에서 잡은 정어리를 넣어둔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정어리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정어리들이 잡아먹힐 것 같지만 오히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계속하여 움직이고 피해 다니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존에 걸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매개의 효과입니다. 이것은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효과를 말하는데 도전과 응전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는 토인비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물고기를 소재로 한 고사성어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어지교입니다. 한자로 물수, 물고기어, 갈지, 사길교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친문관계를 말하는 고사성어인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47세인 유비가 27살인 제갈공명을 스승처럼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고 간호와 장비가 불평을 늘어놓자 유비가 나에게 제갈공명이 있다는 것은 물고기에서 물이 있다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를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는 앙급지어입니다. 한자로 재앙앙, 미칠급, 못지, 물고기어로 재앙이 연못 속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성문에 큰 불이 났는데 성문 옆에 있던 연못 속의 한 물고기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한탄을 하자 다른 물고기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고기가 불을 끄기 위해 사람들이 연못 속의 물을 다 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못의 바닥이 드러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다 퍼가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고 애꿎은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진정이 쓴 양산묵담에서 유래된 것인데 까닭없이 엉뚱한 제3자가 할을 당할 경우에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상으로 물고기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